좀 당황스럽네.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숙사 끝나지는 않는데 공식숙사에 서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는데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하는 정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윤석열 정부가 110대 과제를 국정과제를 발표하시면서 비전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 2에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그 다음에 목표 6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자, 여기서 엔지니어링 역할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 건데. 이 김병수 교수님. 우선은 이것만. 이게 우선은 우리 현황을 우리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피지기인데 우선은 상대 시장은 아는데 우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원자력 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원자력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생소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엔지니어링 기술 고도화를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건설 엔지니어링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토목 건축 이렇게 나눠버리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기술 단체로서 빨리 출발한 학술 단체가 영국의 IC입니다. 영국의 토목학회죠. 일상생활을 필요한 교통이나 전력 시설 주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프라를 다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 국토 인프라는 뭐냐면 공기와 같아갖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누리면서도 제대로 가치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흔히 과학기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이슈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실패를 허용을 합니다. 공학은 현재입니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술 중에 테크닉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크닉은 뭔가를 생산해야 돼요. 결정된 걸 생산 결과물로 이어지는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항상 R&D를 한다면 최고, 최신, 최첨단, 그러니까 3체를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은 낡은 기술인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한 것을 도면에 옮겨갖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테리아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앞선 회사라고 그러죠. 백테리아 회장이 200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컨퍼런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텔은 절대 최고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앞서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서 엔지니어링을 한번 봅시다. 공학과 테크닉의 공학기술하고 생산기술. 아까 송문석 의원도 말씀을 하셨죠. 컨셉션 디자인이나 프리리미너리 디자인이 주로 앞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계획 단계에서. 주로 이제 타당성 분석할 때 들어가죠. 그다음에 프리리미너리 디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활성화인데 주로 이제 발주기관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이직에서 디테일 컨스트럭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요 앞부분 이거는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이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모방도 가능하고 우리가
지식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모방 불가능한 걸 지식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게 엔지니어링 기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부족한 역량 여러분 다 인식을 하시겠죠. 어디에 부족한지. 앞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뭐 6차 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 보면 우리가 뭐 원천기술, 기본설계, 상세설계, 기자재 이렇게 쭉 하면 EU나 일본 대비 우리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건설기술 지능기본계획이 세계 시장에 뭐 점유율 3%, 5%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엔지니어링 직무 수행 과정을 쭉 보면요. 입력이 있고 생산하고 출력이 있습니다. 자, 입력은 뭐냐면 설계 기준이나 기술 기준을 가격 기준을 정하면 여기에 맞춰주는 게 생산.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링이라는 뭐 디테일이나 베이직 엔지니어링인데 그다음에 이거 나온 걸 갖다가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노하우가 있고 여기도 노하우가 있고 노하이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리뷰하고 검증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사 회장께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리뷰하고 베리피케이션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 방식대로 해야 되느냐는 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약점이 있습니다. 입력 부분하고 출력 부분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약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우리 국가 직무 역량 표준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NC에서 내셔널 컨피던시 스탠다드라는 고용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입력이나 출력 부분은 이거는 직무를 안 칩니다. 직무를 치는 요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강한 부분만 하는데 우리가 뭘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현실인데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계적인 잡지죠. 이게 ENR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보면 한국이 교통 부분에 상당히 그 점유비가 높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분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시공은 강한데 엔지니어링 약하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될까요? 이게? 자, 뭐 시장 수요는 생산 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시장은 상당히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 EPC 사업의 엔지니어링이나 컨스트럭션에서 벗어나야 된다. EPC가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 토탈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밸류 체인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평가하는 잣대는 한번 보십시오. 국가별 기술 역량이나 최고 기술국 대비 기술 격차나 여전히 우리는 뭐 토건풀 이렇게 나눠 갖고 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62년도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건설한 실적들 한번 보십시오. 교량이 32,000, 약 33,000개, 터널이 49,000개, 그 다음에 건물이 개별 동원해갖고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풍부한데 한국 건설을 대표하는 건설 기술은 뭘까요? 우리가 신흥국들은 뭘 보는 게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완성된 시설물을 보거든요. 참 많이 했다 너네들. 근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 기술이 뭘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안고 가는 게 저는 대표 기술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한번 봤습니다. 원자력이 여러분들 건설하고 상당히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체 코스트를 100이라고 치면 건설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소위 말해 인프라 코스트, 토목건축 다 합해갖고 30% 정도인데 엔지니어링이 몇 프로냐면 7%입니다.
대개 여기는 엔지니어링하고 이 발주자 비용의 상당 부분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엔지니어링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그런데 요 엔지니어링 중에도 보면 토목 구조, 이게 시빌 스트럭처, 이거 우리가 미국식으로 따르다 보니까 이거 건축은 별도로 분류가 안 되는데 토목 건축이 전체 중에 23% 정도 됩니다.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건설하고 멀어져 있냐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원자력은 별도라는데 이게 건설의 한 파트입니다. 그 실제로 건설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건설 기반의 회사들이 하거든요. 자, 이런 걸 아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역량 평가, 뭐 소위 말하는 수준 평가에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국내 엔지니어링 수준을 평가하는 게 되게 설문조사를 해갖고 뭐 미국 대비, 선진국 대비 그래갖고 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원자력 엔지니어링 역량 평가를 1986년대 우리가 10년 내에 미국 대비 그 95% 가겠다. 그래서 10년 계획을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최종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은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을 안 하고 5%를 아꼈던 이유가 뭐냐면 100이 갔다 오면 더 이상 국가에서 안 살펴봅니다. 인센티브를 준 거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5%를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근데 이게 아부다비에 되면서 사실은 이게 100%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규로 원자력을 새로 건설할 때는 한국을 반드시 참여를 시킵니다. 어떤 나라든 중국이나 러시아를 빼고는 다 참여를 시킵니다. 입찰자 숄리스트 다 포함시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전 산업이 인정해. 여기서 제가 생태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 한 회사가 이거 독점을 못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팀 코리아처럼 한국은 원전 산업 생태계가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갈까? 한국의 건설 기술은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되게 85%나 뭐 72% 그랬는데 원자력 원천 기술 한국의 표준 원전을 개발하면서 이거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관리 100입니다. 엔지니어링 100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미국을 개입을 시키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미국을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전은 이렇게 한국의 최고 수준에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이 왜 아직은 70%나 80%에 머물고 있을까? 그래서 한번 원자력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겁니다. 1976년도. 지금 이 이론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시설물의 투자 규모, 그다음 사업기간을 결정하는 거 전부 다 앞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엔지니어링 시공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컨셉 디자인을 할 때 다 끝납니다. 이 역할을 엔지니어링에다 맡겼습니다. 엔지니어링이 주도를 해라. 다음, 엔지니어링 역할을 앞으로 자꾸 이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의 포지션입니다. 사업 내에서 이 플레이어들,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엔지니어링을 과연 어떤 포지션에 둬야 되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 엔지니어링이 있고 기자재, 제작, 설계 따로따로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발주자 중심이 있고. 원자력 생태계는 엔지니어링을 중심에 뒀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모든 걸 다 통합을 해라. 기자재 제작에 위해서 시공, 연구나 학계, 그다음에 발주 계약, 심지어 계약 패키지, 시공 패키지나 설계 이게 기자재 패키지를 전부 다 엔지니어링에서 결정해 갖고 줍니다. 그럼 발주자는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포지션이 중심에 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체력을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엔지니어링 입문할 때마다 우리 국산화율이라는 게 10%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95년도에 95%까지 끌어올렸던 배경이 뭐가 있냐면 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는 국제적으로 간다. 내수용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간다는 그래서 상당히 초기에 이런 공부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개발보다 인재 양성을 제일 먼저 뒀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게 1959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당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래를 위한 일엔 돈 좀 써도 된다. 그게 뭐냐면 재미과학자들 외국에서 불러오는데 돈 좀 쓰자. 국가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그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인력 투자에 대한 무지막지한 돈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벡텔의 언더잡 파티시페이션 이거 OJT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갖고 비용 말하자면 책상을 2개 놓습니다. 한 가지 일에 옆에는 미국 그 벡텔 기술자 있고 옆에는 한국 기술자가 있습니다. 얘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게 교육 강의장에서 교육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무에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게 2, 3년 동안 110명을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언더잡 트레이닝 여기 이론 교육을 시킵니다. 이 100% 강의실 교육입니다. 여기도 무지막지한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3개월, 벨기에에서 12개월. 여기는 OJT 강의를 합니다. OJP하고 OJT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죠. 여기는 장교급을, 그러니까 리더급을 양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고 여기는 우리로 치면 기술 하사관 정도로, 그러니까 실무 리더급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에서는 좀주관소리 최신 최첨단 최고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서번 기술을 씁니다. 검증된 기술만을 씁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사이클을 구축을 했는데 기술의 축적 사이클을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일단 몸에 체득을 시킵니다. 소화력이 여기 이제 축적 과정이거든요. 축적 과정에서 다시 사용하면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완성을 시키면 그 다음에 고도화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R&D 아마 잘 아셨죠? 연구를 해본 사람들인데 우리 국가에서 R&D 할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술 투자하면 그걸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용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한 번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원자는 계속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고 기술 고도화 축적 사이클을 일상화를 위한 제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인건비 때 재경비율을 130%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료 이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20% 있던 거 40%로 올렸어요. 물론 한시적이라는 걸 했지만은 그만큼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대가를 지원받은 데에서는 매년 매출액이 10%에서 15% 기술 축적을 계속 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역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 조직 인력 조직 그다음에 기술 기반 예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있냐 없냐. 그다음 필요한 그 기술 문서가 다 확보가 돼 있냐.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냐. 이런 걸 갖고 가중치를 줘 갖고 기술마다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과 계약의 주도권을 분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 특히 이제 미국 기술을 이렇게 전수를 받는데 아직 그 당시에는 우리가 60% 정도밖에 자립률이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주계약자를 하겠다. 발주자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미국 회사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택했던 전략이 뭐냐면 좋다. 기술은 니네들 주도를 해라. 계약은 우리가 주도를 하겠다. 이게 뭐 뜻인지 아십니까? 돈줄은 우리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돈줄을. 돈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좌지우지하거든요. 너희들 설계 기술 기준 좋다. 만들어라. 그걸 갖고 우리가 생산하는 아까 생산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검증하는 거 니네들 해라. 다만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로 설치 시공이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할 때 준공 자료는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계약적 책임은 한국이 지겠다. 이게 뭐냐면 계약 주도권하고 기술 주도권을 분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선진 엔지니어링의 추월 전략을 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패스트 팔로우 추격자 그러잖아요. 아무리 따라가 봐야 뒤통수만 보고 가잖아요. 같은 세상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방 복제는 절대 추월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자. 우리 고유의 모델을 만들어 가자. 추월선에 서게 됐습니다. 이게 고생은 좀 했지만은 퍼스트 무브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방 추방은 없다. 자, 모방 복제는 없다. 우리가 우리 고유 기술을 하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좀 보십시오. 과학과 공학 그리고 시공 엔지니어링 분리 전략을 썼습니다. 과학은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 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고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의 상당 부분, 지금 상세 설계 상당 부분을 시공 패키지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바 디테일이나 소구경 배관 스포트 현장에서 필드런을 하는 거 100%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시공 패키지에 넘겨버렸습니다. 물론 시공회사에다가 그 피를 줬습니다. 이게 공사비에다 얹어줬죠. 재경비의 17%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이 보면 현재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되는 게 시공이나 설계나 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건 100% 시공회사 책임입니다. 시공회사가 가시설에 대한 공법 설계는 100% 시공회사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활은 그렇게 합니다.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가 산정 방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발주가 준 기준을 갖고 내가 설계를 해서 설계한 대로 시공을 해갖고 사고 나면 시공회사 보고 책임지라는 거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정책과 제도의 역할, 정부는 뭐냐? 분명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의 역할은 뭐냐면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해갖고 타스크포스 팀 팀코리아 구상을 했습니다. 고유조선 역할 분담을 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계속 매년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매년 단위로 외부에 공개하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갖다 정부에 건의를 하면 그걸 제도화시켜주고 그랬습니다. 왜 엔지니어링이 고도화시켰냐면 선두주자를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구상 및 엔지니어링, 기획 엔지니어링 이 부분을 출발할 때 동일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폴로 위치는 요 위치거든요. 출발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출발하는데 벌써 갭을 갖고 가잖아요. 이 갭을 계속 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지니어링을 앞부분을 옮겨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다음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도 저는 이 부분이지 이 뒷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전략과제를 10가지를 주문했는데 우선은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좀 주문해서 이게 정부가 바뀌든가 장관이 바뀐다 해갖고 저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주문을 하자, 분담을 하자. 이게 뭐 민간이 주도도 안 되고 공공이 주도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규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저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못 쓰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새 기술은 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 기술은 법이 만들어지기 먼저 만들어지는데 이걸 못 쓰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제 이걸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바꾸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 인력에 대한 재무장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행히 국정과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4군데가 지금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인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인력이 아니라 인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평생 교육도 있고, 이게 이제 잃어버린 공학 기술을 저는 재소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발주자의 혁신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문 높이를 좀 높이라 이거죠. 맨날 복제하는 해동 대로 하지 말고.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차내 칼레교랑 우리나라 기술을 우리 엔지니어링하고 시공해서 다 했잖아요. 왜 국내에서는 이런 다리 못 만드나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발주자가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발주자가 요구해보라는 게 산업은 그거 소화합니다. 우리도 이제 발주자 주문 높이를 올려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 복제 더 이상 앞부분에 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손을 대야 된다. 그쪽으로 자꾸 엔지니어링 이동을 시키자.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 리셋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자는 게 공학 기술의 범위를 갖다가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ICT 따로 있고 AI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2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프랑스 그 현장이 있거든요. 44개국이 모여갖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방식을 저는 좀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100% 설계를 합니다. 100% 뭐냐면 VR, 디지털 트윈, 그의 외부 힘을 안 빌립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래서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의 축적 고도화 사이클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균 기술이 아니라 대표 기술을 만들려면 축적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구성하라. 너무 삼체만 하지 마라. 그 삼체는 사실은 공급자의 몫이지 발주자는 그걸 못 믿거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기술 역량 평가제, 수준 평가제를 저는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같이 뭐 몇 프로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방식에서 탈피해갖고 좀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매점 말해서 한국 엔지니어링에서 생존의 글로벌 선도자, 그 윤석열 정부의 목표 6개, 목표 6가지, 맨 끝에가 뭐냐면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하면 뒤통수 봐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퍼스트 무브로 나가야 됩니다. 건설에서 퍼스트 무브로 나설 수 있는 데는 시공이 아니고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예요. 기술 혁신을 위해서 뭐 아마 제가 20년치를 한 번 3차 기술 진흥에서 6차 기술 진흥까지 기원이 뭐냐면 관습과 관리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엔지니어링 산업과 기술 생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기존인 데서 조금씩 개선해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정부와 산업과 역할 분담 국가 차원으로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건설 이슈도 단순히 국토교통부를 넘어가고 좀 국가 이슈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산업체는 국내외 협력 연합체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요새는 뭐 M&A보다는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얼라이언스가 동맹을 맺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 동맹 그룹에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좀 포함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산업 활성화 목표와 대상은 국민과 국가 경제라고 저는 봅니다. 엔지니어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 이만큼 대우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 경제가 국민이 편해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내세워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의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다습적으로 이렇게 매년 주장하는 것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딱 55분에 맞췄는데 제가 하는 게 원래 매니지먼트거든요. 고맙습니다.